벌써 3주째가 지났어요.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투기 의혹 제기의 논란에서 시작돼서 뉴스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몰라요. SBS의 끝까지 판다 탐사보도팀의 보도로 1월 15일에 최초 보도가 되면서 이 문제가 투기 의혹을 고발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초로 이제 보도가 됐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촉발이 된 거죠. 의혹 제기 자체가 저희들이 뭐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았고요. 언론이라면 당연히 공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의혹을 당연히 제기할 수는 있죠. 다만 그 보도가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좀 다르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특정 정치인의 입김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이 일대는 전국적으로 드물게 남아있는 근대 역사문화 공간이라는데 학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 같은 SBS 보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폐가가 질비했던 거리에 선의원은 조카에게 빈집을 소개시켜주고 조카가 산 빈집에 개축 비용을 마련해줬습니다. 조카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직접 카페를 운영했고 주민들은 선의원의 이 같은 관심이 거리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또 죽어 있던 그 도시가 잊혀졌던 것들이 다시 기억할 수 있고 복원할 수 있다는 것. 폐가를 고치는 거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같이 이제 골목에 살아나면 우리도 살고. 투기냐 지역에 대한 관심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시간이 흘러서 그 집을 산 사람들이 지역에 어떻게 정착해가고 활동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요. 문화재청과 목포시는 이번 SBS 보도와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목포 근대 역사문화 공간 내에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안의 의혹 제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면이 있을 텐데 특정한 면만을 강조하고 특정한 의혹 제기를 위해서 너무 부풀려지는 거 아닌가, 또 그런 거에 맞게끔 편집되는 거 아닌가 하는, 다만 다른 언론들이 따라붙으면서 정말 엄청난 뉴스량이 쏟아졌고요. 그 중에서는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나오더라. 결국은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쓰기라든가 아니면 사실 전화 한 통하면 확인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마저도 않더라. 부동산 가격이 네. 4배 올랐다. 뭐 이런 것도 정확히 팩트 체크를 저희가 했었고, 그렇습니다. 손혜원 랜드라고 명명하는 게 그 공간 내에서 합당한 얘기인가. 그다음에 목포 야행 그렇습니다. 왜 개입했다. 부동산 거래 동향도 살펴봤더니 투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달동과 만호동에서 거래된 부동산 거래 건수는 모두 207건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2017년 12월 14일 이후 부동산 3.3제곱미터 한 평의 평균 가격은 260만 원 선, 그 전보다 31%가량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 지정 직후 290만 원까지 올랐던 부동산 가격은 다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까지 손 의원이 진도에서 목포로 변경하려 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 대표였었던 업체가 이 행사를 주관했다는 건데 취재를 했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손 의원의 보좌관이 과거 대표로 있던 단체가 이 행사를 목포시와 주관했다는 겁니다. 목포시는 지난 2017년 초 문화재청 야행 공모에 해당 단체에 기획서를 제출했다 오히려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이 단체에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대 역사문화 공간구역이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빠져있던 손혜원 측 부지가 포함되는 식으로 구역이 변경됐다는 건데 근대 역사 문화공간 사업이 실제로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는지 목포 MBC가 검증했습니다. 오히려 컨설팅 과정에서 창성장 건물은 제외됐습니다. 이러한 목포시의 구상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옛 일본 영사관 일대를 추가로 포함해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문화재청 컨설팅 후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에 선의원 측 부지가 포함됐다며 제시한 지도는 무엇일까? 목포시는 지난 3월 문화재청 컨설팅단에게 사업구역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실무자들끼리 주고받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
자문위원들이 쉽게 우리 목포의 역사 자원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 모식도만 그려놓은 것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우리 목포시의 최종 계획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사업 신청을 제출하기 전 문화재청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소년축 부지는 1897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돼 있어 문화재청의 컨설팅 이후 사업구역이 변경됐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많죠. 굉장히 많은 양을 보도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했던 것들이 대표적인 손해원 타운 또는 손해원 랜드로 명명된 그런 프레임 어떻게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일부 야당이 받아서 다시 확산시키는 형태의 이런 용어 사용이 정당한가 그런 명칭이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제 팩트에 관한 것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도 손해원 랜드를 언급했는데요.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과연 이런 단어 사용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1897 계양장 거리와 서산온금 보리마당 그리고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1897 계양장 거리 사업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면적의 91.6%가 중복됩니다. 중복되는 면적을 제외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면적은 40만 3,933제곱미터, 12만 2천여 평입니다. 이 가운데 손혜원 의원 측이 밝힌 자신과 관련된 면적은 990제곱미터, 300평가량입니다. 목포시 전체 도시재생 면적의 0.24% 수준, 더구나 손 의원 측이 소유한 토지의 대부분은 국가사적인 옛 일본 영사관과 도지적 문화재인 목포 진지 등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기냐? 첫 번째 이제 이 손혜원 목포 저희들은 이제 이 용어 자체도 보도의 틀과 맞춰서 다시 규정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초에는 이제 손혜원 투기 의혹 보도 이렇게 달았는데 현재 명칭은 저희들은 공식으로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 투기 의혹 보도로 명칭을 전환했습니다. 이건 그 투기 의혹에 관련된 것들이 사안들이 너무 지금 복잡하게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인물들이 목포 근대문화 역사 공간을 포함한 원도심 일대에 투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 저희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특정인에 대해서 명칭을 걸고 가는 건 프레임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뭔가를 바로잡아야 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자체 로컬에서는 바꿔가고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9채, 뭐 22채, 뭐 SBS에서는 9채에서 22곳이라고 했다지만 이 곳이란 용어가 없는 용어잖아요, 사실은. 마치 이제 앞에 해놓고 채 있으니까 곳이라면 다 채로 인식되는 구조였고 SBS뿐만 아니라 상당수 언론들이 그런 숫자에 이게 현혹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그 팩트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죠. 논란거리였고.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최초의 이 보도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반향을 이끌었던 분 그리고 이게 투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을 불리던 대목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채라고 생각합니다. 채. 그렇죠. 그렇죠. 채.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하면 또 투기에 나오는 게 그 채가 되게 아파트로 연상시키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물로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채가 던져주는 숫자에 몰입을 하다 보면 이건 분명히 엄청난 투기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목포 원도심 일대 해당 건물들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번을 갖고 있지만 그게 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도 있다 하고 실제로 손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건물은 이와 같은 방식 중에 몇 필지에 몇 개가 채로 들어가 있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런 정확한 데이터까지 넣었다면 그 보도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우는 받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공간을 안 사면은 앞 공간하고 뒷 공간이 연결이 안 돼요. 그냥 같이 다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보도 이후에 로컬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와서 직접 실시간으로 지역 뉴스를 찾아주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데는 분명히 그런 부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의 보도, 그러니까 뭔가 보도를 위해서 특정한 것만 걸러내지 않는다는 것들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좋게 본다고 할까요? 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저희 뭐 지역 시청자들이야 우리 저 지상파로 직접 TV로도 보시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시청하시면서 좀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던 게 우리 현장에서 바로 잡은 거 이것들도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을 두둔한다는 것보다는 이번 파문, 이번 보도와 관련돼서 이익 충돌이라고 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익의 범위까지도 더 나아가서 그렇죠.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 저희들의 전제고요. 그건 역시 의견이 다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로서 그걸 예단하기도 어렵고 그걸 어떤 게 옳다라고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공익이란 게 또 이게 다층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물론 처음 출발은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유사하거나 더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후속 보도와 함께 보도했다고 하면 저는 아마 SBS 보도가 역사에 남을 보도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들이 몰골 이제 던져다 준 지역과 관련된 전국의 지역과 관련된 사항, 또 나아가서 이제 도시재생까지 그와 별도로 아까 말한 이익 충돌과 공익의 확장성, 공익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범주들은 정말 사회적 논의 이번 계기로 한번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목포라는 지역에 있어서의 공공의 이익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누가 투기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최초에 제기된 의혹 부분, 투기에 관련된 것들이 투기가 맞는가? 이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가? 이 보도의 이면에는 또 다른 혹시 다른 사안들은 없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1차적인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의 언론과 상관없이 우리가 확인된 것만 계속해서 보도해 나가고 취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보도에 어떤 의도를 갖거나 그 보도를 가지고 어떤 걸 목적을 두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포 MBC 보도는 여성 A 씨가 등장을 하죠. 네. 지금 뭐 아직도 좀 전혀 잠적돼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계속 이제 접촉은 하고 있고요. 뭐 건너서는 조금씩 이제 뭐 어떤 의사들은 뭐 확인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취재 중에 있습니다. A 씨, 여성 A 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취재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할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 손혜원 의원의 투기냐 아니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손혜원 의원을 최초에 목포 지역에 건물을 구입토록 해준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을까?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쫓아가다 보면 손혜원 의원의 투기인가 아닌가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과정인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손혜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건설사와 손혜원 의원에게 최초로 적산가옥 건물을 매입토록 세체적으로 그러니까 조카 손소영 씨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포함한 세 곳을 소개시켜준 그 인물.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손혜원 의원이 자신에게 적산가옥을 처음 소개시켜줬던 여성 A씨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런 집이 빈 게 있어요? 많아요. 그럼 혹시 이런 집을 살 게 있나요? 얼마든지 있어요. 해서 그분이 저한테 소개를 해준 게 지금 소형이 세 집입니다. 손혜원은 이후 또 다른 빈집들을 소개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빈집이 더 이상 없다는 말만 돌아왔고 오히려 A씨가 동네 빈집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에 5개 필지를 한꺼번에 산 적도 있고 손혜원 의원이 연락을 끊었다고 한 이후에도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 원도심의 2층 건물입니다. 목포의 첫 백화점과 은행 등으로 사용됐던 역사성 있는 장소로 지난해 8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소유주는 모 건설사 대표. 지난 2017년 4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른바 목포의 큰손으로 불리는 A씨의 동생입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건물. 지난해 말까지 내부 공사가 진행됐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멈췄습니다. 소유주는 20대 여성. 건설사 대표와 주소지가 같아 딸로 추정됩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2층 건물입니다. A씨의 남편 소유로 5개 필지를 같은 날 한꺼번에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A씨 역시 근대 역사문화공간 안에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더라고. 1인 사이에 막 그냥 느닷없이 와서 막 샀어. A씨의 동생은 불과 한 달 전 이 건물을 샀던 소유주로부터 넘겨받은 것. 거래 가격은 3월 3억 5천만 원, 4월 3억 7천만 원. A씨의 동생은 전 소유주에게 취득세 정도만 더해주고 매입한 것으로 실제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53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건물의 주인이 불과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바뀐 겁니다. A씨의 가족과 친척들이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목포 신도심에 살고 있는 A씨 가족은 손혜원 의원을 처음 만난 지난 2017년 3월 이후 부부와 자녀들 이름으로 원도심에 부동산을 매입했고 서울에 주소를 둔 친인척들까지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근대 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지정이 추진되던 지난해 A씨 부부와 동생은 3곳을 신청해 앳 화신백화점 건물 등 2곳이 선정됐습니다. A씨를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이상한 점들을 저희가 이제 발견하고 있었던 거고요. 손혜원 의원과 별도로 손혜원 의원보다 더 많은 필지와 더 많은 건물들을 이 A씨와 A씨 가족 그리고 A씨 친인척들이 매입한 사실을 저희 이제 취재 결과 확인을 했고요. 그게 이제 어느까지 정도 되는까지는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고 추가로 더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분이 20대 국회의원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신청한 사실도 확인을 했고요. 또 이분이 청소년 쉼터를 지역에서 운영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많게는 2억 원 연간. 이제 해마다 이제 그런 비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작았습니다만.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는 607명. A씨는 최종 후보자 44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시 전국적 조직을 갖춘 단체의 대표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A씨가 쉼터 위탁 운영을 시작한 것은 2005년. 15년 동안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되는 보조금은 2억여 원. A씨 연봉도 4천만 원이 넘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최초 한 것 같아요. 재위탁이죠, 재위탁. 손혜원 의원을 만나기 2달 전에 이미 도시재생구역 안에 사들인 청소년 쉼터 시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을 만나고 난 뒤 자신과 친인척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한 건물들, 여기에 특정당의 비례대표 신청 전력과 조카의 도시재생센터장 공모 지원, 보조금 지원시설 이전 시점까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것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녀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녀도 있을 거고. 친척도 있을 거고. 뭐 언니, 동생, 조카, 뭐
조카가 또 공교롭게도 도시재생센터장 그러니까 그 구역을 사업을 총괄하는 그렇죠. 센터장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센터장에 신청을 했어요.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목포 원도심의 2층짜리 주택입니다. 2017년 3월 팔렸는데 소유주는 A씨의 조카입니다. 몇 개월 살았어요. 지금 사람 없어요. 예, 이사를 보내라 갔다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인근의 또 다른 건물. 건물 안 3개 필지를 A씨의 조카와 조카의 가족들이 2017년 6월 매입했습니다. 사업구역 안 건물과 부지를 미리 사놓고 목포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장에 지원한 겁니다. A씨의 조카는 센터장에 최종 임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주택가를 상승해서 그 이익을 결국은 받는 수혜자가 되어버립니다. 공익과 충돌된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이익 충돌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또 다른 건 서울에서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예. 대부분 이 친인척들은 목포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 A씨도 목포에 거주하고 있어요. 목포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원도심 지역에 이 많은 건물을 산다는 것은 이건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죠. 실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들여다볼 대목이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분이 핵심 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대로요. 약간 일단락 된 것 같은데 그쪽은 그쪽대로 그냥 끝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그렇습니다. 뭐 여러 그 SNS상에서는 뭐 특히 이제 SBS가 건설사를 그러니까 뭐 모기업이고 그렇다고 하면서는 여러 가지 막 의혹도 난무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저희들은 그런 데까지 확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취재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부분들만을 그렇죠. 가지고 쫓아가는 거니까요. 손혜원 의원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손혜원 의원 측에서 배경에 그 건설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사실관계를 해봤더니 실제로 거기가 손혜원 의원의 이런 의혹 제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저희는 확인을 못했지만 여튼 그 주변에 땅을 매입했더라는 사실을 이제 추가로 확인했던 거죠. 13,000제곱미터 규모의 옛 목포 제1요구 부지. 학교가 신도심으로 이전한 이후 교회 소유였던 이 땅을 한 건설사가 매입합니다. 서산원금 재개발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할 예정인 업체의 모기업입니다. 이 학교 부지는 서산원금 재개발 사업 구역과 불과 30여 미터, 길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학교 부지를 매입한 것은 2017년 5월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서산원금 재개발 사업 시공사 참여 의향서를 재개발조합에 제출했고 9월 가계약을 맺습니다.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사업 철회를 재개발조합에 통보했습니다. 이 건설사는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오해와 루머가 돌면서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업 참여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선내와 부지에 추가로 문화재 등록이 추진되면서 사업성도 떨어져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공사로부터 선정 철회 통보를 받은 재개발조합 측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냐, 논란거리가 되는 것도 싫다며 강한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좀 오랫동안 이걸 추진해온 서산온금지구라고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상실감이 굉장히 크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목포 MBC에 대해서 야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주민들에게 무슨 실망을 드리고자 또 그걸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좀 더 나은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목포시가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 세월호 현장을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역사적 경험도 있는데 이번 보도를 쭉 보면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세월호와 좀 많이 닮았다. 보도 양태. 그러니까 다른 건 말고 보도 양태가 어떤 측면이 그렇습니까? 뉴스가 흘러가면서 본질과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세월호와 비교를 하면 최초의 뭐 어떻게 구조 또 뭐 전원구조 오보 뭐 여러 가지 정부 갖고 책임 소재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순간 한 달쯤 넘는 순간 갑자기 유병언으로 이어지는 구원파 얘기로 막 흘러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슈가 전부 그렇게 쏠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투기냐 투기 아니냐 예. 아롯이 촉발이 됐는데 갑자기 막 전혀 다른 격가지들이 나오면서 최초에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익 충돌도 거의 넘어서 뭐 여러 가지 인사청탁이니 뭐 여러 가지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본질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본질은 확인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확인해야죠. 그걸 안 한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사실관계 중앙 언론이 그 이후에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특정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MBC의 얘기를 뭐 저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달라진 게 없어. 다른 방송사나 다른 언론사는 아직 얘기할 계제는 못. 제가 뭐 평가할 수도 없고. 다만 근데 뼈아프게 드려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건 세월호 이후에 새로운 언론의 일종의 참사, 언론 연구에 굉장히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이건 이후에 아마 연구 대상 또 언론이 진짜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어떤 문제 보도 행태가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의 자료로 저는 활용될 거라고 봅니다. 가족 부분을 이렇게 막 들쑤시고 그렇게 하는 가족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가족들이 있고 언론이 만약에 가치 판단을 한다면 그 가족 전체를 다 인터뷰를 따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족의 인터뷰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정말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하면 직계가족이라면 직계가족 전체에게 물어봐야 될 거고 형제자매라면 형제자매 전체에게 물어봐야 돼요. 형제자매일지라도 성인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특정 보도에 맞춰서 수많은 가족, 수많은 친인척 중에 한 친인척, 한 가족만을 대상, 한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발췌를 해서 마치 단독 특종인 양 내보내는 것은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이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탐사했던 그쪽에서의 어떤 투기 양태에 대한 취재와 별도로 함께 사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또 지역 시민들과 어떤 역사를 지니는가,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얘기는 좀 아직 많이 안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도시재생 얘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가에 이제 천차 가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고요. 이 목포의 원도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있는 역사의 자산들이죠. 문화 자산들은 사실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지켜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특정 정치인이 어느 세대, 어느 시대에 나타나서 호련히 나타나서 영웅처럼 그런 공간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 지점이고요. 손의원 타운이나 랜드 등으로 폄하되고 있는 목포 원도심의 근대 건축 자산은 특정인의 입김으로 보존된 것은 아닙니다. 목포 시민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철거 위기를 넘기고 오늘까지 지켜졌습니다. 문민정부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6년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지역에서는 보존이냐 철거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일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목포의 역사를 보여줘야 한다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1999년 전라남도 지방문화재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알리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동 MBC 뉴스 잘하죠. 뉴스 잘하는 전주 MBC와 함께 같이 또 그곳의 소식을 이번 기간 동안에 받아서 보도를 했고요. 또 청주의 MBC 충북에서 경주시의 소나무길의 성공 사례 또 받아서 도시재생 사업이 병행되고 있는 경북 영주시를 안동 MBC 조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시 근대 역사 문화거리 지구내에 있는 풍국정미소입니다. 생기 잃은 도시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지가 고민입니다. 전주 MBC 임홍진 기자입니다. 지역 공동체가 손을 잡고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충북 청주 소나무길의 사례를 충북 MBC 조미애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는 수많은 문화 자산들이 있고 그 자산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부나 또 시민들 또 여러 전문가 또 문화재청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같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시청자들도 그런 보도, 그리고 각 지역의 도시 재생의 어떤 좀 모범 사례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서로 공유하고 뭐 그런 어떤 보도들이 뭐 좋은 호평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요새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뭐 창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이 어떻게 자리마에 나가야 되는가? 뭐 저희들 내부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꼭 이 얘기는 웃으면서 꼭 한번 전해달라 그래요? 전해달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국의 MBC는 이제 네트워크 체제로 돼 있습니다. 공영방송이고 KBS와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KBS는 하나의 회사인 거고요. 지역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각각의 다른 주식회사 형태로 있는 겁니다. 전국에는 16개의 지역 MBC가 있습니다. 지역 MBC는 지역 공영방송으로 지역에 있는 것들의 지역의 소식, 지역의 이슈를 그 어디보다 냉철하게 또 깊이 있고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 MBC는 그 사이에 또 한교안 전총의 자녀 문제를 다뤘고 안동 MBC는 예천군의회 또 지방의회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호평을 받았고요. 전국의 지역 MBC의 유튜브에 반드시 구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여러분들이 또 부탁도 오고 하니까요. 특히 MBC 충북에 계신 분들은 MBC 충북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MBC 경남, 제주, 대구, 부산 다 마찬가지 16개 지역 MBC를 함께 사랑해 주시고 특히 SNS를 활용한 형태의 것들은 지역이 아니라도 사는 곳이 아니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역의 힘이 중앙으로 더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역시 시청자들이고 국민들의 힘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뭐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하여튼 목포 MBC 뉴스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항상 진지하고 또 다소 늦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편향되지 않도록 특정 정파에 휩쓸리는 보도가 아니라 그 국민들을 또 시청자들의 바라보는 그런 좋은 보도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